미국의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숨진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57년이 지났지만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흑인 노예 문제가 수년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비난하는 여론과 함께 노예제 폐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남북전쟁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 존 브라운 봉기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손이 뒤로 수갑에 채워진 채 무릎에 목을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외쳤던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서 숨을 거둔 지가 벌써 7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은 분노에 찬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인종차별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인종차별하면 미국의 노예제도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또 노예 해방을 목적으로 했던 존 브라운의 봉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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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예전에 헬프라는 영화를 봤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흑인 가정부는 백인 가정부랑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흑인 노예제도,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노예제도는 진짜 고대부터 있었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 쓴 거는 그게 아마 그 로마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예제가 언제 시작됐냐는 거는 그냥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북전쟁에 기반이 된 남부지방의 대규모 노예제도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남부지방이 원래 농업지대로 개발이 되는데 19세기 이전까지는 원래 담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화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영국의 방직공업이 이제 막 하면 이걸 방직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왜도 뭐 아크라이트의 뭐 방적기 이런 거 나오면서 확 생산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면화 수요가 폭발을 해요. 그런데 면화가 그 안에 뭐 저도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씨가 그렇게 많대요. 그거 제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깨처럼 막 안에 박혀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휘튼이라는 사람이 기계로 제면하는 걸 만들어내요. 그 조면기라고. 이게 옛날에 흑인 노예들 1000명 내지 1500명 분량을 해쳐줘요. 우와. 엄청나죠. 그러면 노예가 해방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노예 해방이 돼야죠, 이제.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경작을 하는 거죠. 목화 따고. 그러니까 목화 씨 빼는 거는 기계로 하고, 이제 목화 재배 쪽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화 방적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목화를 이용하면 좋겠는데가 됐다가, 그래서 기계가 나와서 씨를 잘 빼게 되니까 그럼 니네 나가서 더 경작해, 이런 상태가 됐는데. 나도 어릴 땐 그렇게 배웠어. 방적기가 돼도 흑인들이 편해졌다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목화 산업이 흑인 노예 산업의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였고, 톰 아저씨의 음악 이래가지고 뭐 거기에서 진짜 먹을 것도 못 먹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그 일들이 그려졌잖아요. 당시 남부 노예가 숫자가 많았나요? 그 인구로 잡을 수 없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흑인을 지칭하는 단어 자체가 인구수가 아니라 이 재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였어요. 내 재산. 자산. 네. 예,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히 뭐 인구 조사로 몇이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산이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는 거죠. 그냥 정말 가치적으로만 봤군요. 그렇죠. 그 내 자산이니까 만약에 이 흑인 노예가 죽어도 뭐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기가 힘든 거죠. 근데 노예는 그래도 자산이 있어야 노예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모든 백인들이 다 노예를 소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남부 사람이 다 노예 소유주가 아니고, 남부 사람
1860년대 백인 인구가 800만인데 네. 노예 소유주가 38만 명. 그래서 노예 소유 가정은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소유라고 해도 이렇게 가정부라든가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잡을 수도 통계 잡히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대규모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면 그 정도였는데 남부는 그야말로 목화 사회가 돼버려 가지고 사회를 이 백인 농장주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바닥에 백인들은 흑인들만큼 가난한 자영농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게 먹는 것뿐이고 사회가 돌아가려면 뭐 물건도 수입해야 되고 가게도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거를 그다음 농장주들이 장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데리고 있지 않아도 노예제가 경영하는 목화 경제 속에 사는 거죠. 남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럼 북부는 노예가 없었나요? 북부에도 흑인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흑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노예처럼 남부의 노예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임금을 받고 네. 이 노동 집약적인 일을 했죠. 그래서 남부와 북부 모두 이 노동 집약적인 일은 흑인이 했던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남부는 노예로 부린 거고 북부는 돈을 주고 인력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분명히 그래도 이 사회가 안정이 돼 있는 사회였잖아요. 노예를 위한 법, 뭐 노예법 이런 건 없었나요? 노예법이 있었죠, 당연히. 어허. 근데 이게 이제 노예의 그 인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네. 속된 말로 노예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권력, 이 계층이 권력을 목 잡게 하는 법. 그렇죠. 그래서 남부의 노예법이라는 게 재산 소유 불가 그 정도가 아니고 정당방위라도 백인을 때릴 수 없다. 그럼 백인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막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 어머나. 그리고 더 이게 무서워요. 백인은 흑인에게 읽기 쓰기를 가르칠 수 없고 흑인은 백인을 상대로 법정 증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간의 기본권을 다 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결정할 수 없고 이건 사회적 물건이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있던 뭐 남부에도 노예 이러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가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부의 노예법은 남부 사람들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노예제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와중에도 정말 이 척박한 땅에도 꽃은 피듯이 이 와중에도 그 노예 제도를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그런 흑인은 없었습니까? 있죠.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노예 사회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자기를 해방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와, 어떡해. 대단. 버지니아가 노예 제도가 제일 처음 발달했던 네네. 곳인데 자유 흑인만 25만 명이 있었대요. 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차별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네네. 차별을 고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자유 흑인이 많은 데서 역시 먼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자 남부의 노예주들은 야 이래서 안 돼. 더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노예들의 반란이 이제 막 시작되고 한 건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예,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존 브라운은 1800년도에 태어났고 이 17세기에 영국의 프리턴 지역의 후손입니다. 오. 그리고 코네티컷주 토링턴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기반이 좀 있는 흑인이라는 거네요. 그렇다기보다는 영국 출신의 이주자라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거잖아. 예. 백인이죠, 이 사람은. 예. 백인이에요? 너무 모르시는 거 예. 아닙니까? 나는 선생님? 몰랐어요. 난 전혀 몰랐는데 알고 계셔서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5살 정도 됐을 때 오하이오주 허드슨이라는 지역으로 네. 이제 이주를 해요. 또 네. 아버지는 이 가죽 공장 같은 것도 운영하시면서 기반은 어느 정도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노예 해방 이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어허. 많으셨어요. 아버지부터. 그래서 네. 심지어 자신들의 집을 그 노예 해방 운동의 지하 조직 중에 하나인 이 지하철도, 이 조직명이 지하철도입니다. 오. 이 지하철도에 은신처로 제공을 해요. 와.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들이 이제 북부 쪽으로 일거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친지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쪽에서 은신을 하고 먹고 자는 거를 도와주신 거예요. 오호. 이 당시에 허드슨 시는 노예 찬반론이 정말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아주 고조됐죠. 장년기에 들어선 노예 폐지론에 몰입을 했고요.
그리고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도움이 된 게 이 종교입니다. 종교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1859년 10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 브라운 봉기가 벌어집니다. 존 브라운과 19명의 그의 동조자들이 이 메릴랜드에 원래 사령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령부에서 야밤을 틈타서 이제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하퍼스 페리로 넘어옵니다. 버지니아로 적진의 한가운데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하퍼스 페리에 위치한 이 연방군의 조병창이었어요. 연방군의 조병창. 조병창을 공격했다고요? 조병창이라는 게 이 무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만든 무기를 보관하는 보관하겠죠.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보면 이 일요일이 끼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 조병창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 12시간씩 운영을 했는데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딱 그 시기를 노린 거죠. 와, 대박이다. 근데 연방군을 공격하면 국가 변란이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무기를 탈취를 해서 대규모 이 반노예 봉기를 일으키자. 개시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400만의 노예들을 해방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고를 탈취하면 노예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병창을 공격한 이유가 거기에서 무기를 확보를 하고 흑인 노예들에게 나눠주면 이들이 우리의 군대, 우리의 해방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길 턴 거네요. 19세기 목화 산업이 발달한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은 목화 재배에 대거 투입된다. 당시 흑인 노예는 사람이 아닌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노예 제도가 가장 발달한 버지니아 주에서는 흑인 노예들의 저항과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백인이자 노예 제도 폐지론자인 존 브라운은 노예 해방을 위해 무장봉기를 계획한다. 무기 탈취를 위해 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에 있는 연방군 병기고를 습격한다. 이 봉기의 진행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밤에 몰래 잠입한 이 존 브라운은 이 부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력은 이 조병창을 급습하고 다른 정찰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질들을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퇴출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을 때 인질을 활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무기를 확보하면 지역에 사는 흑인들이 구름같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땠어요? 민병대들이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백인 민병대들이. 그리고 흑인들은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조 세력이 없으니까 병력소에서 밀린 존 브라운과 그의 그 동조자들은 조병창에 있는 소방소로 쫓겨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립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워싱턴에서는 워싱턴 DC에 있던 해병대 병력을 급파를 해요. 근데 정말 재미난 사건이 아니라 재미난 일이 여기서 살짝 생기는데요. 뭐예요? 그 해병대, 급파된 해병대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이 이 로버트 E. 리 중령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성만 보면 한국 사람 같죠? 하지만 리 중령은 잘 모르시대요. 리 장군은 아실 거예요. 들어본 것 같기도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때. 그 유명한 장군.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은 남북전쟁 이전이기 때문에 이분이 남군의 장군이 아니라 이제 그 미 연방군의, 그러니까 미 합중국 제2기병대의 중령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중령이 나중에 남북전쟁의 리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의 폭동이지만 이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자면 리 중령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제프 스튜어트를 보내서 이 존 브라운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협상이 아니었어요.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목숨만은 살려주마. 근데 존 브라운은 아니 나는 인질을 데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복을 할 이유가 없다. 대신에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나랑 그러니까 우리와 인질을 안전 지역까지 보내주면 우리가 인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존 브라운의 그
제안을 리 장군은 거부를 하고 협상은 실패를 하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협상 실패가 이제 공격으로 아, 실시가 됩니다. 네. 첫 번째 공격은 실패를 했어요. 문을 개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한 그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가지고 2차 진입을 실시를 네. 하죠. 그래서 문에 조그만한 구멍을 뚫는 것을 성공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해병 대원들이 한 명씩 들어갑니다. 기다렸다가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안에서 총을 쏘니 시끄럽고 정신이 없죠. 그렇죠. 첫 번째로 들어간 그린 소위가 이 존 브라운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병도로 존 브라운을 힘껏 찔러요. 근데 안 죽었습니다. 기병도가 휘었어요. 예? 참 드라마틱하고 너무도 우연의 일치인 게 그게 존 브라운이 착용하고 있던 버클에 칼이 닿아서 칼이 휘어버린 거예요. 야,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네. 그러네요. 존 브라운은 거기서 죽지 않았죠. 그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는데 소방서는 결국은 해병대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네. 이 전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명의 존 브라운의 동조자들이 사살을 당하고요. 존 브라운을 포함해서 5명이 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5명이 재판을 통해서 교수형에 처해지죠. 재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을까요? 결국은 반역죄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고 이게 그냥 폭동이니까. 그 19명인데 반역죄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연방군 창고를 공격했으니까 군을 공격했고 뭐 버지니아 기준에 의하면 노예반란 선동죄가 되죠. 10월 27일 날 버지니아에서 이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주일간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백인 및 흑인에 대한 살인죄, 버지니아 주에 대한 반역죄, 노예 반란, 선동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브라운은 신문 자리에서 남부의 노예 해방 무장봉기를 일으키려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브라운은 자신의 행동이 기독교적인 원리에 정당하다고 반론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1859년 12월 2일 날 교수형이 실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운이 그때 간수한테 준 쪽지가 있대요. 그 쪽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죄 많은 땅은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사실 남북 전쟁을 예언한 사건처럼 이제 알려지게 되죠. 이 의미는 이제 조금 그 해석은 다른 건데 존 브라운 사건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존 브라운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약간 테러리즘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남북 전쟁을 촉발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화산이 끓는데 뭐가 하나 터져 나온 거죠.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북부에서는 이걸 해프닝으로 여겼는데 남부에서는 이게 화약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분명히 북부의 공화당이 사주한 것이다. 정치 공작으로. 네, 그리고 얘네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이거다. 흑인한테 총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 이렇게 소문처럼 훅 오면 이게 진짜 정말 사람들이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부인들이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목전에 위기가 왔다. 이거를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죠. 네, 오늘 과거의 미국 흑인 노예 제도와 또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던 존 브라운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무얼 좀 배워가면 좋을까요? 자, 내년 1월에 취임을 할 바이든 대통령이 학창 시절에 이 흑인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존 브라운 이 사람 자체는 백인으로 태어나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썼어도 됐었어요. 충분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존 브라운에 대한 평가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갈려요. 미치광이다, 이상론자다, 혹은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이었던 노예의 해방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생각을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단초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 미국 내에서도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흔히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를 부르고 근시안적인 제도가 근시안적인 제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폭력적인 충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 브라운의 행동이 정당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과 제도라는 것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인 갈등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남부 사람들 말대로 세상에 없던 근시안적인 제도가 되면서 미국 전역을 피바다로 몰아갔죠. 저는 뭐 여기서 이 미국의 많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분들의 시위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우리 한인들의 가게가 피해를 입었어야 할까요? 저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